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주요 헤드라인 가운데 네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업 한국으로 유턴이 경제의 희망이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제 일본이 전격적으로 이 백색 국가 제외 화이트리스트를 시행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산업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을 찾아가서 이 자강 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정부 해리스 대사 불러서 지소미아 우려 자제를이라고 하는데요. 외교부 제1차관 조세영 차관이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불러서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달라. 이것이 한미 동맹에 중요하게 위협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면담 형태였다. 는데요. 또 다른 보수 언론에서는 초치, 그러니까 항의성으로 미 대사를 부른 것이다. 한미 외교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식으로 오늘 글을 써놨습니다.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검찰이 이 나라 어지럽히고 있다. 당청 그리고 검찰 간에 조국 수사를 놓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청와대와 여당과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이해찬 대표가 아주 격한 목소리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검찰 조국 사모펀드 계좌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히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위법성이 없는지를 꼼꼼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박상혁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첫 번째 중요한 소식인데요. 국정농단 결말 미뤄지나 대법원 오늘 파기환송 가능성 제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 매일경제신문은 이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 항고심, 2심 판결이 서로 달랐던 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기환송, 그러니까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자, 이 소식 관련해서요,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MBN 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판결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번의 심리 끝에 오늘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한산한 모습이지만 취재진들은 어제부터 준비로 분주했고 경찰도 인근에 병력을 배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오늘 선고는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그리고 최 씨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도 자료를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봤을 텐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느냐 그 여부입니다. 하급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먼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항소심에서는 말 3마리가 최 씨에게 넘어갔고 이 뇌물의 대가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최 씨는 징역 20년에 각각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는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삼성의 승계 작업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말값 34억 원이 뇌물 액수에서 빠지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습니다. 네, 유 기자, 오늘 매일경제신문은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다시 이 사건을 고법으로 내려보낼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이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은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삼성도 긴장감 속에서 선고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고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네, 유호정 기자가 잘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쟁점들 정리하고요.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대법원의 최종 이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심에서는 지원 요구가 특정됐고 삼성도 이를 알면서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한 반면 2심에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상호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결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다라고 매일경제신문은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두 분 변호사분들이 계시니까요. 이제 이 얘기부터 좀 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전망부터 좀 하겠습니다. 박상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뇌물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뭐 법률적으로는 필요적 대항봉 관계라고 하는데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 이 두 개의 재판의 하급시 판단이 서로 액수가 다른 겁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7억을 받았다고 인정되어 있고 예.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36억을 줬다 이렇게만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모순을 오늘 대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판단이냐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시비가 엇갈릴 수 있는 거죠? 예,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뭐 박 변호사님 설명이 잘하셨지만 일단 뇌물이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뇌물이냐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뇌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그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경우에 뇌물이 되는 것이지만 부정한 청탁이 아닌 경우에는 뇌물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각 재판부가 달랐던 판단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부분에 있어서 예. 묵시적 청탁, 즉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것이 다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묵시적 예. 청탁을 인정하느냐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법리적으로 묵시적 청탁은 아주 어려운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 명시적인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로 알아서 청탁이 있었다라고 예. 판단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일반적인 법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느냐 쉽게는 인정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 관문을 뚫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뚫게 되면 아마 뭐 다른 판결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재용 재판에 있어서 2심 재판에 있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 판결이 일단 법리적으로는 예. 좀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이 핵심 쟁점은요.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그 여부, 그리고 승마용 말 3마리를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 그 여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반 여부 등이다라고 매일경제신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조항 위반 여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고요. 먼저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2심에서는 지원 요구가 특정이 됐고 삼성도 이를 알면서 지원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재단에 대해서 투자를 요구한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특정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알면서 지원했다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에 대한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윤 대표님, 네. 우리가 한참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1심과 2심이 좀 달라요. 그래서 3심이 이 대법원은 어떻게 결론을 낼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말 3마리입니다. 예.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 가노라는데 예. 그 말은 입으로 나오는 말인데 진짜 말이 오늘 세필이 예.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그 정유라 쪽에 삼성이 사준 거냐. 예. 아니면 소유권은 삼성한테 있는 건데 정유라 쪽에 이용만 하게 한 거냐. 예. 그 판단이 오늘 내려지는 거죠. 그 말 3마리가 34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말 3마리를 뇌물로 준 거다. 예. 이렇게 되면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이 50억이 넘어가지고 예. 오늘 자칫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하지만은 2심 판결이 삼성 소유고 빌려준 거로 돼 있거든요. 예. 그 판단을 유지할 때는 다시 또 파기환송되거나 또 뭐 다른 또 조치가 내려질 거로 보는데 오늘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2심 심사가 판단이 달랐잖아요. 예. 한쪽은 삼성 소유라 뇌물이 아니라고 하고 예. 2심 박근혜 2심에서는 그건 경영 승계를 위해서 그건 예.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저 개인적인 희망이라면은 지금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예. 또 일본하고 무역 보복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어려운데 또 삼성 총수가 좀 좋은 판단이 좀 내려져서 경기 좀 활성화, 경제가 어려운데 좀 예.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가 뇌물이냐 아니냐 여부가 중요한 것은 현재 현행법상 이 50억 원을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예, 좀 예. 더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의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련 작업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이것이 있어야 특정한 현안이 있고 그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없었다라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 비판도 있었고 그 당시 예. 좀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재판의 큰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횡령죄와 관련해서는 예. 특정경제가중경제처벌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저렇게 법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이 아마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삼성 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예. 같습니다. 우리 김수민 작가도 제 말씀을 이렇게 기회를 못 드려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이 오늘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글쎄요, 뭐 그렇게 가야겠죠? 예,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들의 양상 그리고 결과들이 다 달랐고 그것을 병합해서 심사한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뭐 재판 결과들이 각각 다 달랐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의 손을 들어주고 한쪽의 손을 내리는 이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인용하거나 파기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파기를 하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기 가능성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직무와 함께 어떤 특정 범죄 가중법 처벌법상의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경합법에 대해서 분리를 선고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서울 고법에서 이것을 어기고 이제 그것을 같이 선고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제 김수민 평론가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매일경제가 이 오늘 파기환송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이유, 1심과 2심의 판결이 서로 엇갈렸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 그리고 이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 알선수뢰 등에 규정된 죄와 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선 분리 선고한다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판결, 고법 판결에서는 이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당연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저것만 문제된다면 저는 형식적인 어떤 형을 가져가고 감경하고 그런 문제거든요. 모든 대법원의 재판은 대부분 다 파기환송이지만 가끔씩은 파기자판도 있습니다. 명백한 거에 대해서는 파기자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는 형식적인 어떤 양형을 더하고 빼는 문제라면 만약에 저것만 문제라면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파기환송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시 재판이라는 것이니까 앞의 쟁점들이 잘못되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와 덧붙여서 말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말 관련해서는 쟁점이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부동산과 달리 말이 왜 문제되느냐.
말은 결국은 유체동산이기 때문에 예. 소유권에 대한 표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말을 점유를 이전했다 하더라도 이게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예. 다만 단순히 사용권만 넘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어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아마 저 부분도 소유권을 인정하기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오후 2시에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고 저희 MBN도 이제 생중계로 이 부분을 이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리 차원에서요, 이 대법원 판결에 사실은 이제 법적 외의 다른 요소들도 아마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물론 있긴 합니다. 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 이제는 이제 풀고 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윤영걸 대표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요. 일본의 어떤 이 백색 국가 제외라고 하는 그런 파상 공세 속에서 우리 자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사법부가 좀 선처해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혹시 오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뭐 대법원 판사들도 사람이니까 예. 뭐 고려는 하겠지만은 예. 원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대법원 판사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의존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은 워낙 형량이 높아요. 그래서 예. 오늘 판결에 따라서 뭐 몇 년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예. 당장 우리 국민한테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거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죠. 근데 예. 이제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미중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좋은 판단이 내려오는 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대법원 판사는 법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그거는 뭐 정치적이나 여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다. 다만 예.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입니다. 개인적인 희망이지 희망입니다. 그것이 네.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요구하는 그런 수위를 그럼요. 넘어서는 절대 네, 안 된다. 그럼요. 예, 우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오후 2시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적인 압수수색을 놓고서요. 여당 내에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표시했고요. 여당 내에서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특정 언론들에게 피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노중환 부산의료원장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흘러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검찰에서 흘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여당 내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것은 언론사가 독자 취재한 것이지 우리가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서류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또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해찬 대표 얘기 듣고 와서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누가 출국 금지되었다는 등 또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 주치하는데 무슨 기여를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사자는 반드시 색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의 사실을 이렇게 유포해갖고 인격 살해를 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는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끔 만들었습니까? 철저하게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또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사실들을 언론에 흘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크게 김수민 평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 검찰이 사전에 우리와 협의 내지는 알리지 않고 너희들 네. 마음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여당 내에서 불편한 신기의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치 선정에 이력을 담당했다라는 게 특정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것은 검찰이 흘려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구심. 네. 그 두 가지 때문에 아마 이런 격앙된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이건 좀 너무 여당이 너무한 거다라고 네. 보세요?
여당하고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 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대해서 예. 우려를 하면서 검찰이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일반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좀 어긋났다 싶은 부분은 예. 노무현 논두렁 시계를 언급한 것은 예. 저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얼마 전에 김성태 의원이 법정 앞에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두원 전 의원 언급을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고인을 언급함으로써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지탄을 받았는데 예. 그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예.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 이해찬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행위다. 그리고 예. 자칫해서 뭐 확인되지 않은 어떤 피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 겪게 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는 다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고인을 그렇게 거명했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 기회에 좀 우리는 잘 했었던가 그런 부분들을 각자의 세력들이 다 돌아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검찰 내부에서는 적폐 수사를 할 땐 칭찬을 하더니라고 하면서 여당 대응에 발끈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적폐 수사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사 등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했을 때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나 여당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때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지원 사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언제적 사전 조율을 이야기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절차를 없애는 것이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선 여전히 기분 나쁘다라는 본심을 내보인 것이다. 결국 여당이 원하는 건 검찰개혁 자체가 아니라 검찰권 장악과 길들이기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재경지검의 이 한 중간 간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박상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이 지적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과거 적폐 수사할 때는 당시 청와대와 또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할 때는 잘했다. 그게 바로 검찰이 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칭찬을 했던 지금의 현 여당이 자신들의 처지가 되니까 이거 뭐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압수수색이 발표된 당시에는 예. 굉장히 민주당도 신중한 자세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논평하는 자체가 예. 그런 비판을 받을까 봐 굉장히 신중한 자세였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그 부산 병원의 노한중 의료원장이요?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거기 오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바로 오후에 어떤 특정 언론사에 알려졌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는 뭐 출국금지 단독 보도가 있었고 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우리 많은 그 민주당과 국민들이 좀 전에 뭐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 사건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2만 건이 넘는 보도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런 양상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트라우마를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험이 많으신 이해찬 대표께서 이런 걱정들과 그런 경계에 예.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에 조율 내지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여당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피 사실을 슬금슬금 흘리는 과거 검찰이 쭉 해왔던 그런 잘못된 관행이 또 재현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분이 나쁜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해찬 대표님 그동안 좀 말실수가 좀 있어서 잘 안 나타나더니 예. 이번에 조국 수사에서는 또 한 소리를 하십니다. 예. 저는 만약 이해찬 대표의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예. 과거 야당 인사 조사 때 한마디라도 피의사실 유포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들었으면 예. 저 말이 아주 설득력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조용하다가 지금 와서 조국 수사가 이루어지자마자 저런 얘기 하는 것은 예.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자기 모순적이다.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은 관계기관 왜 협의하지 않느냐. 관계기관 협의해달라는 이야기는 본인한테 피의사실 유포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피의사실 유포하라 하지 말라고 하더니 본인한테 유포하라? 이것도 자체가 상호 모순적인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여당 대표쯤 되면 하나의 일관된 행동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것. 오로지 자기 당을 위하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적어도 국민이 보기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상태는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윤영걸 대표님, 네. 기자 출신이시니까요. 검찰이 그동안에 이 피사실을
조금씩 흘려서 그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리고 재판에 가기 전에 이미 유무죄가 가려져 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늘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검찰은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의 그런 얘기처럼 자꾸 하나씩 또 나오는 것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도 뭐 계속 있었고 예. 피의 사실을 유포한 거지 검찰에서 슬슬 예. 기자들한테. 그래서 미리 여론 재판에서 그냥 매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생사까지 결단을 내리신 분도 예. 있을 정도로 했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게 지금 생긴 게 아니죠. 그리고 예. 이번 거는 꼭 피의 사실 유포했다고도 볼 수 없어요. 예. 그 검찰 주변에 기자가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은 주는 밥만 먹고 있나요? 주는 보도자료만 쓰나요? 예. 그 사람들도 검찰이 지금 100여 명이 30여 군데 압수수색 하는데 기자들이 맨투맨으로 다 붙었을 거 아니에요. 예. 집 앞에도 서 있고 밥 먹을 때도 따라가고 해서 한두 마디 들은 거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런 기자들은 그건 기자의 본연의 그건 업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 어제 이해찬 대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비난했잖아요. 검찰이 사전에 협의하면 압수수색을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을 취재시키며 예. 그동안에는 뭐 가짜뉴스, 과장 보도가 주를 했는데 이제는 피의사실 유포를 한다. 언론에 취재시켰다. 이런 거는 언론을 굉장히 무시하는 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삼권 분립에 예. 이은 사부라고까지 할 정도로 언론은 좀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당혹스러운 거는 지금 갑자기 압수수색이 나오고 또 일반 형사부도 아니고 특수부에서 나왔잖아요. 예. 특수부는 칼을 뽑으면은 뭔가는 찌르는 게 특수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 그 당혹스러움 그거를 한번 표현해 준다. 문 대통령도 그 윤 검찰총장 윤석열 예. 그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나면은 회초리로 손바닥 정도 때릴 줄 알았는데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몽둥이를 들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 그리고 몽둥이도 잘 보니까 거기 가시도 박혀 있고 쇠못도 박혀 있어서 굉장히 당황한 거 아닌가 이런 예. 심리를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을 당시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설마 청와대하고 여당 지도부에게 안 알렸겠어?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는 알렸을 거야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격하게 격노한 걸 보면은 적어도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쪽에 좀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또 여당이 그렇게 격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문회를 통해서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이제 검찰이 나서기 시작하면요.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들은 전부 검찰이 해결하는 검찰이 최후의 최종 판단자, 심판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국 수석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려져야 될 일들이 이제는 검찰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이해찬 대표가 분노했던 이유 중에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협의 이런 문제가 이제 없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예.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과도한 검찰의 권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가 임명되는 이유도 이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는데 예. 지금처럼 모든 것이 뭐 고소고발이 있고 그럼 바로 검찰이 모든 것을 판단을 내려주고 전에도 뭐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 고소고발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례 없이 청문회 앞두고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그럼 과연 이런 일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큰 우려심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는 대통령 인사권까지도 검찰이 들어가서 판단을 내리고 예.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즉, 정치 검찰이 아니라 검찰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예. 사태까지 왔다.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은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걸 막 비판해요. 과거에는 거꾸로 야당이 여당 집권 하에서의 검찰이 정치 검찰로 되는 거를 막 비판했는데 지금 약간 이게 뒤바뀌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곤혹스러운 것은 또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여당은 격노하는 분위기인데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의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당황하는 모습이 좀 역력한 것 같습니다. 자, 청문회를 보이콧할 것이냐, 보이콧하지 않을 것이냐.
만약에 보이콧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의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어디냐? 이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가 있었지만 또 반면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적인 어떤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자신들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또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없던 일로 가는 건가요? 예, 뭐 일단 현재까지의 견해는 일단 보류입니다, 보류. 최종적인 그리고 보이콧 안 하겠다는 완전히 명백한 의사표시는 아니고 수사 진행상을 좀 더 보겠다는 거죠. 수사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 오히려 야당이 검찰을 저 수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변호해야 될 입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때까지 아까 얼핏 이야기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입장이었거든요. 과연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한 검찰총장인데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혹시 면피용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특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생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쨌든 지금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또 피해자 신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피해자일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 수사받고 있는 대상이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그대로 인사청문회를 밀어붙였을 때 임명강행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임명강행이 거부했을 경우 임명강행의 명분이 준다고 하지만 그걸 거부함으로써 임명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치적 이해득실은 안 따져보신 건가요? 그 정치적 이해득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 이슈를 더 추석까지 끌고 가서 또 자신들에게 더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만약에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면 국민이 더 나쁘게 판단할 겁니다. 가장 정치적 이해득실 자체가 국민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이해득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국민의 생각은 이런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린다. 그런 정치적 이해득실을 실로 가는 것이 이가 될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전격적으로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에 합의를 했는데 검찰이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만약에 청문회가 보이콧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청문회가 보이콧이 되면은 권투 선수로 비유를 하면 개차량 테스트에 나와가지고 온갖 독서를 쏟아내면서 상대 선수를 자극한 선수가 정작 경기 당일에 링 위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보이콧을 자유한국당이 멀쩡하게 판단을 한다면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보이콧을 했다면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동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청문회 일정 갖고도 밀당을 하고 그래 놓고는 결국에 막상 청문회 날짜가 다가오니까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국민 여론에 굉장히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요. 조국 후보자가 설령 뭐 어떤 좋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지라도 추석 밥상에는 양비론이 올라가지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 이 청문회 증인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저 뭐 보이콧 카드를 꺼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국민적 비판을 더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까지가 이제 증인 청문회 채택. 증인 채택 관련해서 돼 있는데 지금 무려 자유한국당에서 87명 가까운 뭐 전혀 관계없는 분들 무슨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전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분들까지도 지금 증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보이콧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큰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 외에 넘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꺼낸 것이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안 열리면은 어떤가요?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열려야 되죠. 그리고 이게 안 열리면요? 안 열린다면 뭐 글쎄요, 왜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해득실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네. 더 유리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더 불리해지는 건가요? 그렇게 유불리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청문회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요구에 특히 법정 시간에 그 청문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열리는 자체도 민주당으로서도 별로 이렇게 즐거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하라고 만든 것이죠, 법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법을 지키는 게 입법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도리이겠죠.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씩만 좀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자신을 임명했던 임명권자에게 대해서 또 자신을 지지해왔던 집권 여당에 대해서 칼을 들이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에 나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짧게 네 분의 좀 생각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윤 대표님, 윤석열 총장이 행사도 취소하고 전화를 받는 모습이 이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청문회 국정에서 전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카메오로 출연했거든요. 예. 근데 카메오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검찰은 늘 주인 아니에요? 늘 주인이에요. 어떻게 지금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그 핵심 그 증언을 서야 될 사모펀드 관계자 3명이 해외로 가버렸잖아요. 예. 지금도 증거가 없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빨리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체적인 궁금증, 실체적인 진실에 대한 지금 전 국민이 궁금해하잖아요. 예. 어제도 식당 가봤더니 앞뒤 옆 테이블이 다 조국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검찰이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한 걸로 봐요. 주도적으로 어차피 청문회 끝나고 임명해도 계속 고발 건만 10몇 건이 있어서 예. 계속 갈 텐데 그럼 검찰은 언제까지 수세적으로 있어야 돼요? 예. 먼저 전 치고 나간 거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또 하나 이유는 주체적으로 결정했다. 또 하나 이유는 조국에 대한 약간의 좀 그 못마땅한 그런 감정도 있을 거예요. 지금 청문회 갈 사람이 자기 있는 거를 밝혀야 되는데 검찰 개혁 얘기를 어제도 또 했잖아요. 그저께도. 그러니까 검찰 개혁 얘기하기 전에 당신부터 좀 있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심리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형사부에 했던 거를 특수부로 옮겼잖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핵심 주인공 역할을 꿰차고 들어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이 전국될지는 모르지만 청와대하고 검찰하고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인지 아마 바뀌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최종 결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겠지만 아마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후보자가 상당히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어디 깨끗한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 뭐 알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윤석열 대표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시니까요. 박상현 변호사님, 지금 1분 나왔습니다만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한 시그널, 정책을 발표하면서 검찰 내부가 불글불글 끓었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루 전날 그 검찰개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검찰개혁의 여러 가지 생각과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불편해왔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반영됐다 저도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도 좀 경계하고 일부에서 그런 뭐 관측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후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번 그 패스트트랙 건으로 해서 굉장히 고소고발이 돼 있고 아직 경찰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것을 요번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저 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회적 중립성을 맞추려고 한다면 정말 검찰이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역할만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 또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칼을 빼드는 윤석열 총장이 야당인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안 하겠느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경영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의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봅니다. 본인 스스로 계속 얘기했듯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걸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칼을 빼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도 그랬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건 좋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혹시 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 과정에서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은혜를 갚는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간다면 그는 결국 자기 개인의 가치관을 지킨다는 것 갖고도 사실 모순이 된다. 만약 일관성이 있다면 즉 제대로 수사를 하고 본인이 법과 원칙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수사만 한다면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실현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실현된다면 결국엔 나중에 뭐 야당으로서도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특검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수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의문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제대로 다 밝혀진다고 한다면 특검이 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드는 이유가 과거에 야당 정부에 대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너무 좀 편파적인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만 수사한다면 왜 우리가 특검 카드를 꺼내겠느냐, 인정해 주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윤석열 총장의 속내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고 이제 위법 사실이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의 경우를 가정하면은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나서 뭔가 일이 터지게 되면 굉장히 뭐 그것은 정부에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에도 나쁜 일이 될 예. 거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결국에 없다고 밝혀지면 그것대로 가면 예. 되는 것이고 있다고 밝혀지면 검찰에 또 엄정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당연히 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이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윤 대표님, 예. 이 사모펀드라는 거 블라인드 투자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은 돈만 이제 투자하는 거고 그 돈이 어떤 기업에게 어떻게 운용이 되고 어떻게 투자되는지 모르는 게 이 사모펀드의 특징인데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코링크 투자받은 4개사가 이 투자 운용사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익을 불려갔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업 수주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뭐 상당히 예. 뭐 아직 뭐 증거가 드러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뭐 조국 후보자는 몰랐다. 예. 블라인드 펀드를 어디 투자한지도 모르고 오히려 손해봤다 하지만은 예. 지금 나온 게 코링크 PE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5개가 되잖아요. 예. 5개가 되는데 그중에 4개 회사는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강조했던 것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로등 전멸기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IT라든지 주요 그 대통령이 연설할 때나 할 때 강조하던 그런 업종이 있는 게 4가지가 있으니까 예. 저기에 뭔가 조국 수석이 개입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대통령이 꼭 연설할 때 스마트 시티라는 말이 한마디가 들어가면 예. 그건 관계부처에서 여기 지원해 주라고 말하기가 쉽거든요. 예. 연설할 때 한마디를 넣으라고 주장한 게 누구냐. 예. 그래서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운용사 회사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인력하고 사무실도 예. 그냥 같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우회 상장으로 해서 우회 상장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걸 위해서 다른 특혜를 예. 받았다. 광급공사를 수주를 많이 했다. 이러면은 이거가 지금 보통 많은 분들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 논문 쓴 거라든지 장학금 받은 거에 예.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수사할 거는 저 이거다? 사모펀드예요. 예. 저기가 지금 일반인들이 좀 용어도 어렵고 얽히고 설켜서 그렇지 저거는 계좌 추적하면은 어느 정도는 나올 거다. 예. 이거는 청문회 100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한 거는 저는 그건 잘했다고 보는 게 사모펀드 관계는 청문회를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도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계좌 추적해야 나오는 일입니다. 저거는. 네. 다른 의혹들은 전부 조 후보자보다는 주변 가족들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돼 있는 것인데 이 사모펀드는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성이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사모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모펀드가 가족들로 구성됐다. 이건 뭐 전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다. 다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의 권력을 이 투자 받은 기업들이 유리하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아마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 아마 좀 밝혀지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했던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 친구였던 원희룡 제주지사의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딸 입시와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해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와 다른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해외에 나간 건 알고 계셨나요? 연락 주고 받으시나요? 연락을 사퇴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든지 제가 친구로서 우리 조국 후보에게 정말 권합니다. 대통령이 강행해서 문재인의 조국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정말 우리 나름 순수했던 우리 동시대의 386들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을 민심의 입안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뭐 형식적인 장관이야 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러한 역풍 그리고 민심의 입안이 어마어마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밀려오게 될 거다. 예, 서울대 법대 뭐 82학번 동기고요. 그리고 뭐 386. 지금은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586이라고 이제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친구야, 이제 그만하자. 근데 두 분이 친구가 맞나요? 좀 가깝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소리 할 수 있는 게 친구인지 아니면 정말 쓴소리 하는 게 친구인지. 박성현 변호사님. 두 분이 뭐 학교 다닐 때 같이 학생 운동을 하거나 뭐 그랬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서로 좀 신문에는 있어요. 같이 학생 운동했다. 조금 더 계열도 좀 달랐다는 얘기도 듣고. 예. 그런데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 또 한편으로 원희룡 지사도 그간에 본인이 정치에 입문한 후에 여러 가지 흩어진 행적들을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에 2000년에 입문했을 때 그 맑고 신선함이 지금 여러 가지 당적도 많이 옮기시고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갑자기 친구를 찾는 것은 조금 좀 낯선 모습이고 예.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떤 다른 분들도 이 586 망신시키지 말고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원희룡 지사 말고도요. 네, 근데 원희룡 지사 본인도 586이고 사실 예. 원희룡 지사 2000년에 총선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정치인으로 20년 가까이 되었기 예. 때문에 사실은 이거 조금 인터넷에서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냉소를 받고 있어요. 본인부터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오히려 조국 후보자에게 쓴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 현재 전국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과도한 공세라든지 예. 그런 공격들이 조국 후보자의 문제를 오히려 덮어주거나 조국 후보자를 돋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고 있는데 예. 원희룡 지사 역시도 뭐 조국 전 수석과 인연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본인도 지금 냉소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히려 이제 부메랑으로 돼서 원희룡 지사에게 불리하게 전국이 돌아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딸 의전은 예비 소집까지 따라갔다. 블라인드 면접을 무력화했다. 부산대에 대자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교수에게 여기 어디 묵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봤고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의 자제분이 여기 오셨다라는 얘기가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면접에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2014년이에요. 그렇죠? 이경환 변호사님. 예. 2014년에 조국 후보자가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건 아니잖아요? 여기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사에도 나오지만 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 야당 그 당시 야당 인사였겠죠. 그렇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었고요. 앞뒤 관계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 뭐 야당의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뭐 당시에 조 후보자가 당적을 갖고 있었나요? 당직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뭐 야당 인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꼭 야당 당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 야당을 변호하는 입장이죠. 그 당시 아마 뭐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정확한 일자는 몰라서 뭐 야당을 위한 혁신 이유를 했다든지 그리고 뭐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야당을 옹호하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정부였던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 계속적으로 후보자들에서 높은 수위의 검증을 예. 요구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죠. 그것 예. 때문에 이미 국민적으로 봐서는 거의 뭐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에 필적할 정도의 국민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그래서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라고 많이 알려졌던 조국 후보자였지만 정작 부산대 의전원 딸의 면접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힘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예, 뭐 이게 지금 그 쉽사리 좀 그래서- 와닿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니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기사에서 그냥 유명 인사기 때문에. 유명 인사였는데 예. 결국은 보험용이라는 말이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보험용,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충분히 높은 자리에 예. 올라갈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화가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보험용으로 충분히 그 처와 같은 과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예. 보기에는 그 가능했다고 보는 거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조국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스스로 과거에 이와 같은 현상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 예. 왜냐하면은 과거에 본인이 한 말들이 예. 결국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과거에 야당 인사였을 때 예. 가장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검증의 기준의 그 잣대를 대왔는데 그것을 현재 자기가 후보자가 예. 됐을 때 그 자신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면접 시험관들이 저 사람이 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딸을 봐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의 민정수석실 검사장 후보에게 당신 황교안 라인이냐라고 해서 지난 7월 검찰의 승진 인사를 앞두고
이 황 대표와 인연 있는 간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거 역시 코드 인사에 개입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조선일보의 기사에 좀 실려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유무는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부산 의료원장 노환중 의료원장이 문 대통령 주치 선정에 인력을 담당했다라는 문건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피의사실 공표냐 아니냐 놓고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이 해당 주치인 강 교수는 노 원장이 아무 관련 없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박상희 변호사님, 노환중 원장은 자기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문건상에서는 또 그 해당 주치인은 노 원장은 전혀 내가 주치된 데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뭐 우리 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오후에 이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취재 경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리 기자가 많다고 해도 압수물 분석과 이런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이 물건을 본 적도 없고 이 사실 기사 자체, 이 사실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이 말 그대로라면 가끔 이렇게 뭐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면 자꾸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큰 비중이 있는 뭐 본인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큰 뭐 비중이 있는 자기의 어떤 공치사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역시 검찰이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니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경 춘추의 김희준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글이 하나 있는데 과학 논문 쓰기인데 외국어고 2학년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논문에 발표될 실험의 주요 부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했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해서 썼다면은 뭐 제1저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도 과거에 그 정도로 뛰어난 과학고나 외국어고 학생들을 여러 만나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문제 삼을 건 없다라고 하는데 다만 전제가 2주의 인턴 기간에 그 정도의 실험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논문 작성에 기여하는 것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땐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윤 대표님,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기여했고 굉장히 성실했다. 그래서 제1저자로 충분히 줄 수 있다. 보통 지도 교수는 이제 뭐 책임 저자라든지 교신 저자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김희준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글인데요. 뭐 고등학생이라도 그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했으면은 뭐 제1저자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은 문과계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이 2주 인턴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논문을 쓸 수 있겠느냐. 만약에 했다면은 자기가 그 주도적인 거를 연구에 참여했다는 거를 같이 연구했던 동료들이 좀 증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딸이 지금이라도 알고 있는 거를 좀 국민한테 좀 설명 좀 하면 그러면 1저자 자격은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수사 와중에 조국 도와야 하는 검사들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에 10명이 파견 갔는데 조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을 맡아야 된다. 친정에 맞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사 파견, 탈검찰화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님, 하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예요. 그렇죠? 법무부에는 많은 검사들이 파견 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또 포진하게 되는 참으로 희한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시 다 원대 복귀해야 돼요? 아니면 청문회단에서 빠져야 돼요? 한편으로는 공교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뭐 나와 있는 검사들이 지금 수사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방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있을 청문회까지의 어떤 과정들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서로 모순되거나 그런 뭐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잘 준비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부산대까지 번진 조국 집회에서 서울대 총학에 이어서 고려대 또 뭐 부산대까지 이 조국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미국 대사를 불러서 따졌다. 전례 없는 충돌이다라고 해서 외교부가 해리스 대사의 미국의 한국 공개 비판은 자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미 대사를 불러서 엄하게 꾸짖는 이른바 초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사에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더 보겠습니다.
청와대 다른 나라 주권 행위에 쉽게 이해하기 말라 미국에 공개 반박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상 미국 대사 초치하고 언론 공개, 외교가에서는 한미 외교소 본 적이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강론 떡 꺼낸 문재인 대통령, 무역 보복 맞서 경제 스스로 지켜라. 사실은 이 한미 간에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바로 한일 관계 때문이죠. 일본이 이 백색 국가 제외를 예정대로 시행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인 첫날 울산에 있는 한 국내 업체를 방문해서 이렇게 우리 힘으로 우리 경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줍니다.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 국민과 기업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사실 청와대의 의중은 일본하고는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우리의 자립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측면이고 일본과는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지만 미국과는 기존의 돈독한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쓴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경환 변호사님, 지금 해리스 대사를 초치한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불러서 그래도 한미동맹관계니까요. 형 동생 관계니까. 뭐 좀 잘해줘라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초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 해리스 대사 입장에서는 초치로 느껴지겠죠. 왜 그런 전례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그 뭐 외교적 공간 내지는 민족적 자존심 뭐 이런 이야기 예.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와서 예. 미국을 상대로 해야 될 이야기인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던 외교적 고립이나 뭐 예. 과연 우리가 굴욕적 외교를 계속 받아오는데 중국이나 북한에 예. 대해서 그런 이야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회복해야 할 대상이 갑자기 일본이 되고 갑자기 미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과연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한미 동맹 관계가 없다. 저는 예. 관계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거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지소미아 때문에 뭐 예. 한미 동맹이 끊기진 않을 텐데 그럼 앞으로 영원히 영향이 있겠느냐? 저는 그래 보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단초가 돼서 허물을 수 있는 하나의 구멍이 될 수는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무 영향 없다고만 이야기하면 과연 국민이 보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크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한미동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될 시준점을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와대는 정호영 실장이 볼턴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잘못인가요? 그보다는 저는 지소미아 종료는 상식적으로 미국하고 상의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을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에 관철시킬 굵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혹은 나중에 뭐 중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새삼 한 번 더 조금 성난 얼굴을 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일희일비하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일희일비하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저희들이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너네 둘 다 잘못하고 있다. 너네 진짜 이렇게 싸우면 결국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중국, 러시아 뭐 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쪽만 이롭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잘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왠지 뉘앙스는 우리가 더 잘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맞나요? 지금 미 국무부가 특히 국방장관은 이제 일본 다 잘못이다고 했지만 국무부에서는 계속 논평을 내잖아요. 지소미아 그 종료한 거는 한국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도 우리 방어훈련한 거에 대해서 한국이 왜 돌출행동하냐 이런 식으로
한국과 일본 가운데서 미국이 중립을 취하다가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완전히 그 한국 때리기로 돌아섰어요. 예. 이거는 미국으로 봐서는 한미일 동맹 자체가 예. 이 삼각축인데 지소미아가 종료됨으로 해서 한국이 일본, 미국하고 손잡던 데서 예. 자칫 중국이나 저 소련, 러시아, 북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 예. 상당히 많은 거 아니냐. 그런데 어제 해리스 대사로 조치한 거는 저는 조금 무리수 아닌가 싶어요. 여태까지 대사 조치를 국무부가 논평을 했거든요. 예. 논평 갖고 논평한 거 갖고 조치한 적은 없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무슨 행동을 해서 우리가 예. 불이익을 입었다. 그랬을 때는 뭐 동맹이지만 할 수 있겠지만 미 국무부가 논평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거는 그건 좀 뒤에서 조용히 어느 정도 얼마든지 미 국무부랑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내놓고 했다? 예. 저는 국민들의 오히려 저 반일, 반미 정서만 자꾸 자극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미국과 우리의 우호관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훈련에 대해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또 우리가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지소미아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거 지나친 내정 간섭 아닌가?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이 정도는 선을 넘어온 거 아닌가?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도 할 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뭐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림이 없었고요. 예. 최근 같은 경우에도 홀무즈 파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예.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에서 갑자기 특히 지금 말씀하신 독도 방어훈련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 주권적인 문제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주권 국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이 더 예.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주눅 들고 만약 얘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때는 또 내야죠. 그렇지만 또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거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고려를 해서 정부도 입장 발표 또는 행동을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인 자존심 걸렸다. 과학이 본부장의 눈물. 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실행에 옮기면서 우리 쪽의 R&D를 책임지고 있는 과학통신부의 이 본부장, 김성수 본부장, 화학연구장 원장까지 좀 지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겠냐라는 그런 질문에 제가 있는 한 절대 일이 잘못 흘러가게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시각, 냉정한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면서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화학연구원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의 이 화학 분야 쪽에서의 이런 어떤 보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고 또 뭐랄까요. 이렇게 좀 맺힌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평생을 저 과학자로 살아오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몸 바쳐서 일했는데 지금 부품 소재 이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갈 길이 이게 부품 소재가 10년, 20년에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는 빨리 좀 해냈으면 하고 국민들의 그 요구사항은 많은데 실제 과학기술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답답한 마음, 그 애국 충정 갖고 기술 개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본부장이 그 답답한 마음, 그 안타까움, 뭐 그런 심정이 좀 복합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R&D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어느 정도 뒤처져 있는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정신이면요. 충분히 지금의 이런 일본과의 어떤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R&D 연구원분들도 기업들이 좀 힘을 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 하나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런 파상적인 경제 공세 속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도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8년 만에 무분교로 노사 합의의 전격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